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거다. 이거는 뭐 이미 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죠. 그 다음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일부에서도 그건 아니다,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고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 사람 내가 반드시 기용하겠다, 뭐 이런 아주 결기를 보이듯이 9일 그 일부 개각 때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수석이 뭐 수석으로 있을 때 뭘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특히 이제 중요시 되는 역할, 또 책무 가운데 하나가 인사검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인사검증에서 조국 수석이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그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인사 때마다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청문, 그 인사청문 대상자 중에요, 16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보고서까지 채택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검증에서 엄청스러운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아무리 야당이지만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을 못하겠다 이랬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 이 뭐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여하튼 사전 또 사후 스스로 사퇴하거나 또 이 지명이 철회되거나 이렇게 해서 낙마한 그런 경우가 11명이나 됩니다. 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인사 검증에 있어서 무능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 사이에서도 아주 심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요지부동이었어요. 이 신뢰의 요지부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 수석이 또 그 역할이 뭡니까? 그 청와대 안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통령 친인척, 이 관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관리, 감찰, 이런 게 이제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그동안에 대통령 친인척하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구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 수석 아예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아예 외면해버렸죠. 그 민정수석의 역할을, 그 책무를 아예 방기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지. 또 청와대 안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죠. 그 김태우 특별감찰관의 그 수사관, 전 수사관이죠. 그분이 폭로하는 내용 여러분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어요. 다만 김태우 그 사람한테 오히려 징계하는 걸로서 이 문제를 끝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찰관에 있던 사람들을 그 원대 복귀시키고 한 그걸로 끝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법무장관으로 영전된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국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에 교체가 됐죠. 그 다음에 31일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으니까 거기다가 복직원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서울대학 측에서는 8월 1일 복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9일날 개각 때 또 이렇게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으니까 또 이제 휴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뭐 휴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에 정해진 일이니까, 그 다음에 법에 정해진 그 권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조국 전 수석이요, 그동안에 자신이 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폴리페서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교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비난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료 교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이걸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근데 자신이 그런 입장에 서니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가주망이래요. 이게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 그것이 바로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다입니다. 도덕적 의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굉장히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이거죠. 근데 물론 뭐 안가주망, 조국 전 수석도 그게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안가주망 현실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세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걸 누린다? 그것까지도 안가주망이라고 해도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함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이것이 과연 법무장관으로서 그 자질에, 요청되는 자질에 부합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조 전 수석이 아마도 법무장관 기용되는 걸 굉장히 옛날부터 기대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용되게 되니까 굉장히 속으로는 반가웠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개각 발표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개각 발표 즉시 내 소감을 말할 수 있다. 생방송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뭐 생방송으로 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내 자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하겠다 이런 뜻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조 전 수석 이렇게 개각 발표가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흉내를 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그 이순신 장군 호국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여하튼 또 이순신 장군을 모셔왔어요. 지명되자 바로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소감을 이제 밝혔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답니다. 서해맹산. 이거는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부대 안에서, 진 안에서 쓴 시, 이 진중음, 이것의 그 한 부분을, 한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서해, 바다에 대고 맹세를 하니, 어룡동, 바다의 모든 동물, 그러니까 뭐, 거기에 또 고기와 용,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다의 모든 동물이 다 감동했고, 맹산, 그 산에 대고 맹세를 하니까 초목지, 초목까지도 다 알아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하고 맞서가지고 싸우시면서 그 감회를 이제 진중에서 읊은 시지요. 이렇게 자신의 이 조국에 대한 충성심, 호국의 정신, 이것은 이제 그 시에 담아서 말씀하신 건데, 그 시를 지으신 건데, 법무장관 후보자가 왜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이렇게 결의를 다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 법무장관이 뭐 국방부 장관입니까? 요즘 그 일본하고 사이에서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법무장관도 외교장관하고 같이 나가서 일본하고 싸울 겁니까? 조국 수석이 또 이 소감에서 서면으로 보낸 이 소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하고자 했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희 소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된다면 헌법 정신 구현과 주권 수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신의 뭐 소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무장관 후보자 정도가 아니라 뭐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의 출사표 이런 느낌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임시정부의 법통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임시정부의 법통 이건 지금 이제 자꾸 그 진보 좌파 정권에서 1919년 건국설을 자꾸 주장하려다가 나온 이야기죠. 근데 왜냐하면 1948년 건국한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건국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919년 그 건국설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헌법에도 그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걸 명분으로 삼는데요. 전 헌법의 전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건요, 1987년 제9차 개헌 때 그때 헌법 전문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임시정부의 법통 이러는 것도 정말 듣기에도 안 좋습니다. 아마 북한에서도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불쾌한다고 들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장은 안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법통 이걸 이야기하고 국권수호, 아니 우리 국권 누가 침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뭐 갑자기 국권수호입니까? 꼭 우리가 무슨 어디 강대국에 의해서 침탈 당할 위기에 있는 것처럼.
이건 좀 말하자면 애국을 이제 강조하면서도 좀 허풍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조 후보자가 또 한 말 이런 말도 있네요. 거기 보니까 품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예?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품위 넓은 뭐 그런 강이 되고자 하는 분이 그렇게 무슨 내 편 네 편 가르러 가지고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렇게 가르기도 하고 뭐 죽창가도 말하고 만약에 정부 그 대통령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뭐 매국노 취급하고 친일파 취급하고 그랬습니까? 이영훈 그 교수라고 전 서울대 교수죠. 조국 교수도 서울대 교수죠. 그 이제 교수로서는 아주 선배죠. 근데 이영훈 교수하고 또 그 학자 몇몇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조국 전 수석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역질, 뭐 친일파 이런 표현을 예사로 하면서 격렬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같은 학자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 특히요 주의해야 될 것이 획일주의입니다. 뭐 국정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 획일주의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있는 것, 하나의 생각만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영. 얼마나 이게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오직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가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을 기어이 기용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 획일주의 이걸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만 있어야 되겠다. 내 뜻만 있어야 되겠다. 내 이념만 있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느끼냐면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에 전남 무안에 있는 그 전남도청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높이 이제 기리고 배 12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 12척 가지고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린다고 하니까 조국 수석 같은 가장 신뢰받는 신임받는 그런 측근도 또 그걸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떠난 후에도요. 예, 뭐라고 이제 일본말로 자기 SNS에다가 일본 글로 또 뭐라고 했냐면 이순신 정신, 의병과 독립군의 경험은 한국민의 DNA 가운데 녹아있다 이렇게도 썼네요. 그 일본하고 되게 한판 붙겠다 이런 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또 이순신 장군을 또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문 대통령하고 나는 생각이 똑같다. 그건 스스로 뭡니까? 문 대통령 아바타다 이 말입니까? 그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이 이 털 뽑아 훅 불면 분신들이 수없이 생겨나잖아요. 자신은 그런 분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이 획일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작용이 엄청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한 사람 이야기만 나오고 거기에 무조건 호응하는, 무조건 박수만 치는, 찬양만 하는 이런 측근들, 이런 정부의 장차관들 이렇게 데리고 만약에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당장은 편하죠. 예? 당장은 편한데 굉장히 불행한 대통령이 됩니다. 왜? 훗날 되면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지. 왜? 혼자 이야기만 했으니까. 혼자의 뜻만 펴려고 했으니까. 혼자의 의지대로만 국정을 운영하려 했으니까 그 모든 책임도 돌아오는데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뭐 한 2년 조금 더 넘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의 힘이 지금 사실은 가장 막강해졌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임기가 3년을 쓱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자리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이른바 레임덕이 이제 급속히 진전될 수 있거든요. 여당이 이긴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이긴다 해도 대통령에 쏠리던 그 관심이라든지 그런 눈길이 전부 이제 차기에 누가 될 것이냐 그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면 공격거리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오직 나를 따르는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내 분신들만 데리고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 오는 후유증은 엄청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하튼 새로 뽑힌 장관들 뭐 아마 자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물론 뭐 거기서 또 낙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장관으로서 또 정부에 들어가면 좀 소신껏 대통령한테 할 말도 하고 직언도 하고 소신껏 이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워낙 자신의 코드 맞는 사람, 분신만 찾는 그런 인상을 주니까 글쎄요, 뭐 앞으로 정말 국민의 기대대로 새로운 그 장관들이 그 몫을 다해 줄지 그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켜봐야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